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두뇌 전문가 이시영 박사 모시고 우리 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정말 꽃들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즐겁거든요. 근데 이 식물들을 보고 꽃을 보고 또 식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또 뇌를 상쾌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꽃을 보면 꽃의 아름다운 기운이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명현사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꽃을 보고 앉아 있으면 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꽃을 든 남자라 경남도 그러듯이 정말 이 꽃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서를 끝없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 순화를 시켜주는 아주 독특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꽃을 보고 앉아서 원수를 갚겠다고 이빨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절로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항상 우리가 꽃을 가차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물을 뭐 밖에서 꼭 갖고 올 게 아니고 정말 방 안에도 우리가 정말 이 숲을 또 식물을 이 방 안에도 심어서 정원이 정말 내 마음에 들일 평안하게 아주 풍요롭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방 안에도 식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나요? 이번 주는 이제 이 여성의 뇌, 특히 우울증에 걸린 여성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58만 명. 이 중 70%에 달하는 약 40만 명이 여성 환자인데요. 남성보다 여성 환자의 비중이 2.5배 정도 많은 셈입니다.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화병도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성 우울증의 다양한 원인을 알아보고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까지. 우울함을 호소하는 여자들의 뇌를 다스리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우울함을 호소하는 여자들, 뇌를 다스려라. 지난번에는 우울함을 외면하는 남자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울함을 호소하는 여자들이 문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울증을 또 우울감을 호소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정말 자기가 우울하다던가 이러면 친구들이 뭐 어디 극장이라도 가자 그러고 그러나 이제 또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은 자존심상 차마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고 또 여자들은 또 너무 쉽게 말하는 게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 우울증인 우울이라는 것은 이건 마치 감기처럼 뭐 지나가는 거다 괜찮다. 이건 뭐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사실은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우울증은 항상 자살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가볍게 넘기질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치료 시기를 늦춰서 정말 끔찍한 표현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으니까 우리 여자들의 우울증을 또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도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성들의 우울함을 좀 떨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울한 여성들에게 도움 말씀 주실 분 오늘 누구신가요? 네, 오늘은 우리 강북 삼성병원의 신영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 우울증, 뭐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요. 이 여성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세상도 복잡해졌고 또 과거에 비해서 스트레스의 양은 많고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계를 통해서 풀었거든요. 네. 그게 잘 안 되죠. 단절되고 어디 얘기할 때도 잘 없고 아마 이런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우울한 게 많이 느는 수도 있고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좀 빨리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울함을
외면하는 남자, 우울감을 드러내고 호소하는 여자. 딱 말만 들어도 대비가 되는데요. 아마 남자와 여자 이런 차이는 좀 뇌구조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래요. 구조적인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역시 이제 기능상의 차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은 남자에게 없는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생리 전후를 한다든가 임신 전후를 한다든가. 이렇게 여자들은 아무래도 정교하죠, 사실은요. 이렇게 카메라도 이게 정교한 카메라가 고급일수록 고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역시 여성들은 굉장히 정교한 감성과 또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울증도 정말 많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여성들이 그 감성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요? 공감의 능력이 확실히 여성들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들은 내가 우울해도 우울합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감성이 확실히 발달돼서 드라마 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이 막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감성이 참 높고 공감 있는 능력이 좋다는 뜻인데 이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니까 자기 감정을 더 잘 느끼고 더 잘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우울한 표시가 도와달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성들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관계를 통해서 풀려고 하거든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호소하는 그때 아마 내가 우울합니다. 남이 좀 알아주고 도와달라 이런 신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자가 아무래도 좀 감성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저도 여자라서 그런 걸 많이 느끼긴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하고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울증인가라고 걱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어떤 우울증의 징조인가요? 눈물을 흘린다고 다 우울증이면 대한민국 사람 다 우울증이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우울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우울증 얘기하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하고 우울증은 좀 구별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 떨어졌어요. 꼭 이번에 승진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유, 안 좋죠. 당연히 우울하죠. 자, 10년 사귀던 애인한테 버림받았어요. 아유, 우울하죠. 아유, 우울하죠. 그때는 우울한 게 정상적인 기분입니다. 그때 실실 웃고 있으면 이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부정적인, 이상한 감정이잖아요. 그때는 우울한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인데 위로해주면은 며칠 지나면 또 먹고 자고 또 일을 하죠. 진짜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분만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고 몸도 같이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우울하다고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요. 스피드가 아주 느립니다. 몸도 천천히 걷고 머리 회전도 안 된다 그러죠. 옛날 같으면 한 3일만 하면 될 일을 일주일이 지나도 못합니다. 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치매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성치매라 그러죠. 또 생각도 바뀝니다. 매사가 우울해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았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니까 총체적으로 우울 증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우리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울한 게 당연한 이야기에서 우울한 감정이 드는 거는 뭐 정상적인 일이고요. 우울증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해졌다고 다 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게 오래 지속되어서 정말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정은 스트레스 받으면 잠시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이걸 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의문이 또 생깁니다. 좀 아까 눈물 얘기를 좀 반대로 얘기해봐서요. 눈물을 흘리는 게 다 우울증이 아니라면 또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해소되는 느낌도 분명히 들거든요. 그럼 적절할 때 좀 표현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게 우울증을 어떤 예방하는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이 좋다. 그럴 땐 역시 감동의 눈물이 최고의 묘약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감동을 했을 때, 그때 정말 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약보다도 좋다. 사람들은 이 웃으면 좋다.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기분이 우울할 때도 일부러라도 웃어라. 그럼 좀 좋아진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참 좋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그래서 정말 펑펑 쏟아지는 눈물은 그보다 더 좋은 묘약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말 눈물 흘린다고 우울증에 안 걸리진 않겠죠.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내 감정을 느끼고 겉으로 잘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대개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정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운다는 것은 내 감정을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눈물이 우울증을 예방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울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니까 건강한 거죠. 네. 감동의 눈물로 마음의 치료를 얻고 또 눈물을 흘림으로써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이 눈물이 어떻게 보면 여성 우울증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눈물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리학적으로 바라본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우울하면 눈물이 많아지는 여성들. 이 눈물에는 우울증에 빠진 여성들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무엇보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감정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눈물입니다. 고통스럽거나 좀 이제 괴로운 상황들이 지속될 때 감정을 억압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을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는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면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은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상처들을 끌어올려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것인데요. 감정이 고조돼 눈물이 터지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뇌파는 춤을 추고 심장 박동은 빨라집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동안 심장 박동과 자율신경계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죠. 이렇듯 눈물을 흘리는 건 뇌를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생을 마감한 후 화제를 모은 다이애나 신드롬에서 눈물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졌던 영국은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국민 전체가 흐느꼈었죠. 그런데 장례식이 있은 후 심리 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인해 흘린 눈물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장시간 흘리면서 스트레스가 풀렸고 정서적으로 안정돼 상담소를 찾을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감정이 표현되게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확대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거나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눈물은 부부관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바탕 울고 나면 문제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일 뿐 아니라 치료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눈물은 웃음과 함께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귀한 선물과 같습니다. 여성 우울증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원인을 알아야 이 경과도 알고 치료법도 알잖아요. 여성 우울증 원인부터 좀 알려주시죠. 원인이 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네. 우선 유전적인 체질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성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항상 명랑하고 잘 웃는 친구가 있느냐는 항상 우울한 이런 성격도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참 친구하기도 힘든 이런 성격적인 경향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여성들은 이제 뇌 신경 뇌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급작스럽습니다. 네. 생리 전후라든가 임신 전후라든가 이런 또 변화들도 또 이게 균형이 끼어질 때 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든지 우리 뇌 신경의 제일 최종 주자는 역시 세로토닌입니다. 다른 물질도 있지만 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정말 이건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로토닌이 정말 떨어져서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성들의 인생이 사실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정말 크죠. 생리부터 출산 뭐 이런까지 남성보다 폐경도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게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심리적인 요인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일과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것이 남성들에 비해서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고 단순하죠. 거기에서 뭐 큰 보람을 얻는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자극들 때문에도 좀 더 내가 심심해지고 또 여성들이 사유가 좀 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급스러운 이 사고방식을 여성들이 갖고 있는데요. 남성들이 되게 단순하죠. 과거에 사냥하던 거 생각하면은 정말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돌격 앞으로 하는데 여성들은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이 뇌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발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그러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발산할 기회가 아직은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성들이 좀 더 우울증에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떻습니까? 호르몬의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요? 호르몬상에 여성들이 우울증을 더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여성들의 호르몬 변화가 남성에 비해서는 뭐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우울증에 취약합니다. 생리하죠.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폐경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변화가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이때 우울증에 취약한 현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폐경기 우울증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꼭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항상 여성 우울증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연령대는 사실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입니다. 갱년기 여성들이 우울증을 정말 많이 앓잖아요. 그 여성들이 왜 우울증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네. 역시 그 여성들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갱년기 우울증도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그 심각한 정말 문제고요. 또 이로 인해서 뭐 자살까지도 가게 되고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 이제 호르몬이 일단 여성 호르몬이 일단 끝나니까 아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다, 쓸모가 없다. 또 그리고 이제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갱년기가 되면 확실히 이제 쇠퇴되고 늙어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더는 요즘처럼 이렇게 미가 강조되고 젊음이 강조되는 이런 시대는 확실히 갱년기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갱년기 우울증 환자들이 많죠. 예, 뭐 외래도.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사실은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들,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우울증 증상을 다 보일 수 있는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화병처럼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잠을 새벽에 깨서 아주 초조하고 불안한 증상들을 보입니다. 이때 막 견딜 수가 없다. 그런 호소를 하시는데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때 빈둥지 증후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여성성이 끝났어요. 남편은 그 나이 때쯤이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거든요. 남편은 바쁘고 잘 나가고 애들은 엄마하고 놀아주나요? 다 컸으니까. 다 컸어요. 이제 엄마는 상대도 안 네. 되죠. 내가 뭔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지? 이런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가족들이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참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아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과 호르몬의 변화가 겹쳐서 갱년기 때는 정말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한시적인 거거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갱년기를 무난히 겪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새벽에 깨서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을 못 들 정도가 되면은 그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갱년기 여성들에게 우리 옛 어르신 말씀이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네. 틀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은 짧다라고 늘 가르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인생은 길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이나 남은 거거든요. 아 인생은 기니까 새로운 역할 찾아가지고 정말 뭐 멋지게 새로운 인생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야 정말 앞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인생은 길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아닙니까? 네. 자, 이 갱년기 여성들의 우울증도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공감하고 많이 지금 사례를 보고 있는 건 이 임신 후의 산후우울증입니다. 왜냐하면 뭐 가임기 연령들 뭐 결혼한 친구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 뭐 남들 다 하는 거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 뭐 이렇게 우울증으로 유별나게 구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변화거든요. 사실 좀 우울한 느낌이 들 수 있겠다고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이 산후우울증 어떤 건가요? 그러네, 참 산후우울증이 또 빠졌네. 여자 우울증 이야기하다 정말 보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아기를
낳는 과정은 무척 힘듭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죠. 정말 애썼고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잠도 못 자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 신체적인 피로가 이 산후 우울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우선 미치고요.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떨 때는 요즘 우리 엄마들이 첫 경험 아닙니까? 첫 애기는요. 더더구나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다가도 애기 울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첫째 이 산후 우울증의 제일 심각한 원인은 물론 이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중노동입니다. 요즘 엄마들이 혼자서 아기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그만 소아과에 데리고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 하는 것은 실제로 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엄마들에게는 정말 피곤한 이런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피로 증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산후 우울증이 정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약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기 낳고 나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아기를 낳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기분이 우울하고 선생님 의욕이 없다 그래요.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산후 블루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울하다, 우울감이라 그럽니다. 이걸 우울증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요,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정말 모습도 그렇고 아이 키우려니까 자신감도 없고 네. 모든 주변의 관심은 애한테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우울한 느낌이 오거든요. 대개 수일 내로 끝이 납니다. 길어도 일주일 이상 가지 않는다 그래요. 눈물이 자꾸 난다 그래요. 선생님 제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애 낳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호소하는데 이거는 산후 일시적인 우울감이라고 해서 산모들의 한 50%가 거의 겪고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그러고요. 어쩌면 당연한 그럼요. 거네요. 그 과정을 거치고 대부분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산후 우울감이어서 당연히 좀 겪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또 사회적인, 사회문화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겪는 건데 제가 본 뉴스에는요, 산후 우울증 때문에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까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우울증으로 빠지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산후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초반이기보다는 대개 한 1, 2주일 지나고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한 달 이내로 생기는데 아주 늦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산후 우울증은 정말 심각하죠. 전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안 생기고 완전히 에너지가 떨어지고 일반 우울증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후에 보이는 많은 우울증이 나중에 보면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병의 증상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기가 있는 우울증이죠. 쉽게 말하면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조증이라는 기간도 오고 우울증 기간도 오고 산후에는 이제 우울해 보이니까 이게 그냥 우울증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조울증 성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좋아지지만 한 달 이상 계속 될 때는 이게 산후의 호르몬 변화로 우울증 또는 조울증이 온 것이 아닌가. 특히 평소에 좀 불안이 높고 우울이 심했던 사람,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꼭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산후 우울증 빨리 치료를 좀 하고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치료 방법들 또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아름다운 그녀들도 피해갈 수 없는 산후 우울증. 국내 여배우와 할리우드 여자 스타들도 출산 후 우울증이 심해져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가 얼마나 많은 걸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산후 우울증 환자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전체 산모의 10%나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그 수는 4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초산일수록 산후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은데요. 첫 출산 후 병을 앓았다면 제대로 치료해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산모의 신체가 정상으로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우울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후 우울 기분은 초조함과 불안감이 2일에서 4일째 나타나서 2주일 뒤 저절로 호전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출산 후에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2달이 되어도 기분 상태가 우울한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우울증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안증이라든가 불면,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육아해야 되는 양육 같은 것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다든지, 그리고 밥도 잘 못 먹고요. 체중 변화도 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출산 후 여성들의 10%에서 15% 정도가 경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증상은 대개 출산 10일 이후 나타나 산후 1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6개월 이상 방치하면 산후 정신병으로 악화되는데, 이때 산모는 아이에게 애정을 쏟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동반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얼마 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엄마가 태어난 지 13개월과 2주 된 두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상태가 심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출산이라는 건 여성들이 다 같이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우울한 일까지야 있겠느냐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러나 방치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울한 감정인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가족과 아기의 건강까지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모의 정신 건강과 아기의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산후 우울증. 아이와 산모 모두를 위협하는 산후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는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큰 변화를 겪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부부간의 결혼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스트레스라든가, 특히 이제 육아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임신 기간 중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거나 갑자기 모유 수유를 중단할 경우, 또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격리돼 정서적, 육체적으로 지지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평소 월경전 증후군을 앓았거나 과거 우울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피임약 복용 시 기분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산후 우울증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또 이미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출산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에서 80% 정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후 우울증을 겪는 대부분의 산모들은 혼자서만 끙끙대고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힘든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 B군, 아연, 트립토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좋은데요. 고등어, 참치, 연어와 같은 생선과 함께 녹황색 채소를 먹거나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치즈, 우유, 달걀을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또 산후 우울증을 쉽고 빠르게 극복하려면 가족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마사지를 해주며 아내의 수유를 도와주고 산욕기 체조도 같이 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후 우울증 증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전문가를 찾아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과 가족, 아이까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요. 그 여자들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막 덥다, 막 속에서 우라가 치미른다 하면서 우울증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우라가 치미르는 느낌, 이것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박사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아직도 우리 문화권이 그 여성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상당히 억압감이 많습니다. 아직은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성들은 참는다.
참아야 된다. 이런 그 문화적인 잔재가 아직 뿌리 깊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화가 나도 그걸 표현을 못하고 이제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화병이라는 것도 잘 걸리고, 화병이 여성에게 많은 것도 우리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아직은요. 네. 화병 환자가 많죠, 실제로. 그럼요. 예. 화병은 사실은 우울증과 사촌간이죠. 예, 화가 쉽게 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억눌렸던 화가 표현이 되지 못하고 몸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화병 환자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 화병 걸리지 아무나 화병 걸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시어머니에게 역할을 잘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는 이 친구가 화병에 걸리는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친구가 무슨 화병에 걸리겠어요. 쉽게 말하면 좀 착하고 그걸 참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랜 기간 억눌렸던 감정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옛날 며느리들은 시집 가면 뭐 귀머거리 3년, 뭐 장님 3년, 벙어리 3년 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말할 데도 없고 참아야 되고 자꾸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이게 화병이라는 걸로 발산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화를 참는 뇌, 화병을 앓는 뇌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화를 참는 뇌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죠, 박사님. 그 화병 환자들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 덩어리다 하는 걸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꽉 참고 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넋두리를 풀어낼 때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가 난다, 화병이 걸릴 정도로 화가 쌓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오래 쌓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우리 뭐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울병은 결국은 스트레스 질환으로 증후군으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화가 나는 것은 특히 우리 뇌신경의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데가 굉장히 정말 이게 아주 활성화됩니다. 또 그리고 편도체라는 데가 이게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아주 뭐 과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좀 식혀라 그러지 않습니까? 좀 쿨다운 해라. 그러니까 머리를 정말 식혀야 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열이 나고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집에서 여성들이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받는 스트레스, 화병을 잘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가정이 잘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정말 화병이 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진단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함께 보시면서요,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병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 1번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 명치에 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진다. 2번, 열이 치밀어 오르고 심한 경우 입이나 목이 안정되지가 않는다. 3번, 억울하거나 분한 감정이 자주 들고 이유 없이 화나 분노가 치민다. 4번, 잘 놀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빨리 뛰어서 안정되지가 않는다. 5번, 깊은 숨이 쉬어지지 않고 숨이 가빠지며 호흡이 불안정해진다. 6번,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고프지 않을 때가 많다. 7번,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등이 동반된다. 8번, 전신 권태감, 피로감, 우울감, 허무감 등의 감정이 나타난다.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좀 얘기해 주셨던 증상들이 많이 포함이 좀 되어 있는데요. 8개 문항 중에서요, 몇 개에 해당하면 화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대개 한 반쯤 해당이 되면 한 4개 이상이거나 또 그런 것이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이분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화병이라고 진단해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 우울증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정말 질환들이 함께 따라오는 수가 많죠. 예. 화라는 것은 사실은 자율신경이 흥분하는 거죠. 네. 우리가 화날 때 보면 막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불안과 똑같습니다. 불안할 때도 가슴 뛰고 막 그렇잖아요. 예. 긴장이 극도로 올라간 상태죠.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면역도 떨어지게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러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넘길 일도 내가 지금 짜증나고 긴장되고 이런 상태에서 툭 건드리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화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는 들어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지금 편치 않아. 화가 쌓여 있어.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화를 이렇게 줄이고 푼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정말 병적으로 화병에 걸리고 할 때는 우울증과 똑같이 치료를 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몸으로 발산하는 것을 좀 하셔야 돼요. 화병 환자들은 정말 이게 쌓여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발산시켜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몸을 움직여서 발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또 끝나고 난 뒤에 이완이 되면서 좋은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면서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우울증처럼 뭐 리듬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잠 잘 자고 잘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 가지 연구를 봐도 급성화는 3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요즘 자꾸 자기 표현을 하라 그러니까 화나면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화가 났다고 그거는 사실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관계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정말 화만 내게 되면은 관계가 단절되거나 더 악화되죠.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급성기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내가 화가 압도당했다. 그럴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니까 뒤로 돌아서십시오. 짧게는 3초. 아무리 길어도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뇌를 차갑게 식히고 그래도 정말 내가 화가 날 상황인가? 내가 해석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두 분께서 이 화병의 원인과 또 화병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또 화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법이 있는지까지 쭉 짚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이 화병의 치료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모아봤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문화 때문에 화병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병인데요. 대체로 우울한 감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화나 분노라는 것은 다 이제 억압된 감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특히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목에 뭐가 걸려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신체 증상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63세 주부 송경자 씨를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안정이 안 되니까 TV도 보기 싫고 누가 남이 얘기를 해도 듣기 싫고 답답하고 울적하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귀찮다. 너무 싫다. 막 그런 생각으로 자꾸 머리에서 그냥 계속 우울한 감이 자꾸 젖어들더라고요. 세상에 마음을 닫은 채 우울함에 잠겨지는 송경자 씨.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생활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가슴속 슬픔과 분노가 병을 키운 것인데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몸에도 이상이 나타났다고요. 우울증이 심해지자 가슴 답답함과 통증,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울감, 무기력감과 함께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또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신체 증상이 동반되어 있었고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뭐 화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억압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경자 씨처럼 우울과 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다른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심장병 등의 신체 질환으로 이어져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요. 약물과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송경자 씨. 최근에는 우울증과 화병 증세가 많이 호전돼 일상생활에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이제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러한 증상들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같이 탐색해드리는 그런 지지적인 면담을 통한 정신치료를 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송경자 씨처럼 억눌린 분노를 동반한 우울증의 경우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억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디로 이제 가지 않고 결국은 자기 안에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쌓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트레스가 지속적이거나 이럴 때는 보다 더 건강한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가 날 때는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며 심호흡합니다.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이 느긋해지면서 화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는 밖으로 표출하는 것과 안으로 사귀는 것 모두 좋지 않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운동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잠시 쉬면서 상황을 되짚어보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분해진 뒤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분노로 생긴 공격성을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우울감을 그래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뭐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죠. 예, 그러나 병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이런 우울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감입니다. 정말로 내가 귀한 사람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가치가 있을 때 웬만한 스트레스는 다 이길 수 있거든요. 네. 자, 우울한 기분을 좋게 하자 그런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방법이죠. 그러나 우울한 기분을 만드는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가치가 없어. 내가 바보 같아.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바꾸는 겁니다. 우울하다고 밖에 안 나가고 친구 안 만나고 고립됩니다. 이걸 바꾸니까 기분은 저절로 좋아지더라는 뜻입니다. 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내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특효 처방전 내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형편없다. 그게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나 자신을 사랑하라. 조금 쉽고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성희도 이 여성들은 결혼하면요 이름도 없어져 버립니다. 뭐 누구 댁, 뭐 누구 엄마, 뭐 앞집, 뭐 아줌마. 이제는 정말 자기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저는 정말 자기가 불행한데 남을 과연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가 흔히 가정의 얼굴은 주부의 표정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든다. 그럼요. 좌우한다. 네. 그렇듯이 정말 주부가 행복해야지 가정에 이 정말 행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냐? 자기는 희생한다.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더 나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이 있고 자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말은 뭐 가족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가족을 사랑한 만큼 자기도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꼭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요, 내 이름을 찾아서 당당하고 활기차게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약물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접합니다. 모르핀,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에 프로포폴까지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이런 약물 중독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임상심리학자인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는 이 약물 중독의 원인이 삶의 환경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981년 캐나다 임상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는 약물 중독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약물 중독의 원인은 약물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의 영향도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리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차가운 쇠철창이 있는 환경에 두고
또 한 그룹은 쥐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모르핀이 들어있는 물과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물을 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마실 수 있게 했는데요. 환경이 좋은 공원에 있는 쥐들은 거의 대부분 맹물을 마셨습니다. 쇠철장에 있는 쥐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쇠철창 안에 있는 쥐들은 바로 모르핀이 들어있는 물을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특히 철창 안의 수컷쥐들은 공원 안의 수컷쥐들과 비교했을 때 모르핀 물을 선택한 경우가 19배나 높았는데요. 이 결과는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쥐들은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고 쓴맛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쇠철창 안의 모르핀 물은 상대적으로 덜 달게 만들었음에도 많은 쥐들이 모르핀 물을 마셨고 공원 안 모르핀 물은 굉장히 달게 만들었는데도 쥐들은 맹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공원 안의 쥐들도 간혹 모르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것은 호기심과 달콤한 맛에 가끔씩 마셔보는 정도일 뿐이지 중독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철창 안의 쥐들이 맹물보다 모르핀 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약물 외에는 즐거움을 찾을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렉산더 박사의 가설이 어느 정도는 입증된 것 같은데요. 브루스 알렉산더의 또 다른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쥐들을 철창 안에 가둬두고 선택권 없이 모르핀 물만 마시게 했습니다. 50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쥐공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때 모르핀 물과 맹물의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쥐들은 어떤 물을 선택했을까요? 모르핀 물에 오랫동안 노출됐던 쥐들이 놀랍게도 맹물을 선택했습니다. 쥐들은 모르핀 물에 약간의 의존 증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진 않았고 첫 번째 실험에서 공원에 살던 쥐들과 마찬가지로 맹물을 선택한 건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렉산더는 약물 중독은 약물 자체의 중독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이 쥐들보다 훨씬 고등한 동물이기 때문에 쥐 실험의 결과를 정확히 인간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감정은 인간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원리로 만들어지니까요. 하지만 이 실험의 결과를 적절히 수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 중독자들을 약물에게서 무조건 떼어놓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1차원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을 좀 바라보고 환경을 적절하게 바꿔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요? 뇌과학 마무리 따였습니다. 자,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저는 이 부부가 정말 원만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려면은 이게 부부는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뇌도 다르고 구조적으로 다르고 기능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다르다는 생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드릴 작전입니다. 예. 네. 부부 사이가 전 같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요, 꼭 찾아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